양천구의 한 주택가. 좁은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윤말순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말순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김치를 썰고 나무를 묻히는 솜씨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오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 정미연의 목소리에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연은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오후 6시 말순이 약을 먹을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금방 가마. 이것만 마무리하고. 말순은 마지막으로 부추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무엇보다 기억력이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말순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졌죠. 집으로 들어서며 말순은 미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말순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며느리 미연뿐이었어요. 미연은 아들이 떠난 후에도 말순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죠. 어머니, 며칠 전 병원에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어요. 병원. 맞아요. 병원에 갔었지요. 아, 그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말순이 머뭇거리자 미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 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금방 한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초기 치매라고 했습니다. 약 잊지 말고 드세요. 제가 알람 맞춰 놓을게요. 미연은 말순에게 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물을 건네는 미연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말순은 약을 받아들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고맙다, 미연아. 너 아니면 난 어쩔 뻔했니. 말순의 말에 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쩐지 말순은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미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은 화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생각이 딴 데로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미연이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죽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맛있게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입맛이 없어졌어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일찍 나가야 해서 아침 일찍 죽 끓여 놓을게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노인 학대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상한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연은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말순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날카로웠어요. 누구와 그렇게 자주 통화하는 걸까요? 미연은 말순이 듣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방문을 닫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순은 문득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다는 게 늘 의아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잠들었는데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해요. 말순은 남편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날 밤 말순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미연이 준비하는 아침죽 생각에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부엌에서 죽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죽 다 됐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생기가 없어져 있었죠. 부엌으로 나가자 미연이 식탁 위에 죽그릇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하얀 죽 위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놓은 모습이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어쩐지 죽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잘 드시고 약도 잊지 마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미연은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식탁에 앉아 죽그릇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죽이었지만 왠지 오늘은 냄새가 조금 달랐습니다. 쇠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쓴 냄새 같기도 했죠. 말수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어요. 입안에 이상한 쓴맛이 퍼졌습니다. 말수는 인상을 쓰며 죽을 뱉어냈어요. 이건 평소의 죽 맛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그리고 죽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미연이 끓여주는 죽에서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미각이 둔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죽을 버리지 않고 작은 용기에 담아 냉장고 구석에 숨겨두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을 뿐이죠. 오후가 되어 반찬 가게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죽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이렇게 불편한 건 처음이었죠. 말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어요. 그래도 반찬 가게를 열어야 했기에 말수는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말순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반찬 가게에 들른 이웃 최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말수는 대답했지만 사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손이 떨렸어요. 최영자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며느리는 잘해요? 최영자의 물음에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해. 미연이가 매일 아침 죽도 끓여주고. 말순의 말에 최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네.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들어. 말수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최영자가 돌아간 후 말수는 아침에 숨겨둔 죽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맛, 그리고 먹지도 않았는데 느껴지는 메스꺼움. 무언가 이상했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미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또 죽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미연의 물음에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말수는 죽그릇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아침처럼 죽 위에 참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뭔가 망설여졌죠. 왜 안 드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미연의 말에
말수는 억지로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침과 같은 이상한 맛이 느껴졌어요. 말수는 살짝 인상을 썼지만 미연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맛이 좀 이상한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기분 탓이에요. 제가 매일 똑같이 끓이는데요. 미연의 말에 말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계속 먹을 수는 없었어요. 말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미연이 보지 않는 사이 죽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연이 매일 끓여주는 죽에 대해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상한 맛이 나기 시작했을까? 남편이 떠난 이후였을까요? 말수는 문득 남편의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그날도 미연이 끓인 죽을 먹은 후였는데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미연이 주는 죽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미연이 끓여주는 죽을 먹는 척하다가 몰래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작은 양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냉장고 구석, 미연이 잘 보지 않는 곳에 죽 샘플을 모으고 있었죠. 말수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약 드셨어요? 아침 식사 후 미연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먹었나? 안 먹었나? 말수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또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아침에 드렸잖아요. 미연의 말에 말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말수는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기억을 못하는 척했죠. 말수는 며칠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였어요. 미안해. 요즘 자꾸 깜빡해. 말순의 말에 미연은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미연의 눈빛에서 걱정보다는 안도감을 읽었어요. 마치 말순의 치매가 심해지는 것이 미연에게 다행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미연은 말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이 출근한 후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말순의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걸이도 힘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냉장고로 가서 그동안 모아둔 죽 샘플들을 꺼냈어요. 이제 4개의 작은 용기가 모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죠. 모두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한 금속성 냄새와 약간의 쓴 향이 섞인 듯 했어요. 말수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빨간 통을 꺼냈어요. 예전에 미연이 가져다 놓은 세제통이었습니다. 말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미연도 잊어버린 듯 했죠. 하지만 며칠 전 말수는 이 통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죽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통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세제라기보다는 약품 같았습니다. 말수는 통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연이 매일 아침 끓이는 죽에 무언가를 타고 있다는 것을. 오후에 반찬 가게를 열자 이웃 최영자가 또 들렀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말순 씨, 요즘 좀 어때요? 얼굴색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최영자의 물음에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영자야. 그냥 나이 탓이지.
최 형사는 반찬을 고르며 물었어요. 근데 요즘 죽 잘 드세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며느리가 매일 죽 끓여준다고.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에이, 그러지 말고 잘 드셔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잘 챙겨주는 며느리 흔치 않아요. 최 형자의 말에 말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저녁이 되어 미연이 돌아왔습니다. 미연은 큰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왔어요. 편찮으세요? 말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넌 누구지? 말순의 말에 미연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다 곧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연이요. 며느리잖아요. 말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미연이구나. 미안해. 요즘 자꾸 사람들 얼굴이 헷갈려. 미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말수는 다시 한번 이상한 안도감을 읽었습니다. 미연은 가져온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봉투에는 보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미연이 서랍에 넣은 봉투가 신경 쓰였지만 관심 없는 척했어요. 대신 더 심하게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찾지 못하는 척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었죠. 미연은 처음에는 답답해했지만 점점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수는 미연이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네. 이제 곧. 말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연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말수는 옛날 동네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친구 최 형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최 형사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미연이 출근한 후 말수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죽 샘플들을 작은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이곳은 예전 친구 최 형사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죽 샘플이 담겨 있었고 마음속에는 무거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70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카리스마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간직한 최 형사였습니다. 말순 씨, 이게 얼마만이야? 최 형사는 반가운 표정으로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형사님. 최 형사는 말순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단정했고 벽에는 경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앉아요. 차라도 한 잔 마실래요? 최 형사의 물음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오늘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최 형사는 말순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가방에서 죽 샘플들이 담긴 용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며느리가 매일 아침 끓여주는 죽인데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맛도 이상해요. 최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근데 왜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죽을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말순의 말에 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때도 미연이가 죽을 끓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부터 제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최 형사는 말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검사해 볼 수 있어요. 예전 수사팀에 있던 친구가 약품 분석하는 곳에서 일해요. 그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그런데 혹시 다른 증거도 있나요? 죽 말고요. 말수는 미연이 보관하고 있는 보험 서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이상한 전화 통화들, 자신이 치매인 줄 알고 안심하는 듯한 미연의 태도도 설명했습니다. 최 형사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이죽 검사부터 해보죠. 그리고 말순 씨 집에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미연 씨가 정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언제 설치할 수 있나요? 내일 미연 씨가 출근했을 때 제가 가볼게요. 그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특히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는 척 연기하는 것도 계속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최 형사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 수연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은 미연이 확인할 수도 있으니 공중전화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엄마, 웬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말수는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수연아, 엄마가 좀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할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가 나 좀 이상하게 봐. 말순의 말에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또 정신장난이세요? 미연 언니가 엄마 열심히 돌보고 있다면서요. 말수는 딸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냄새가 나. 무슨 냄새요? 미연이가 아침마다 끓여주는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내 아버지도 그 죽 먹고 돌아가셨어.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요.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미연 언니가 얼마나 엄마 잘 돌봐주는데요. 말수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엄마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통화를 마치고 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 것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말수는 그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가끔 바람 쐬고 싶을 때가 있어서.
미연은 말순을 도화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데 나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모르게 나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꼭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치매 환자의 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알았어. 근데 넌 누구지? 미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다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저 미연이에요. 며느리잖아요. 말순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자꾸 잊어버려. 미연은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미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최 형사가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밤이 깊어 미연이 잠들었을 때 말순은 조용히 미연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본 보험 서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뒤져 마침내 봉투를 찾았습니다. 안에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말순의 이름으로 된 보험금 수령인이 미연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순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원래대로 넣어두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연은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내일 최 형사를 만날 생각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평소와 같이 말순에게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순은 미연이 지켜보는 앞에서 몇 숟가락을 떠먹는 척했습니다. 미연이 출근한 후 말순은 죽을 화장실에 버리고 용기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제 곧 최 형사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은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최 형사가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몰래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곧바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말순은 주방과 거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미연이가 죽을 끓이는 주방, 보험 서류를 보관하는 거실 서랍, 그리고 제 방에 설치해 주세요.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방 선반 위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고 거실 테이블 밑에는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말순의 방에도 작은 카메라를 창문 옆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화됩니다. 녹음기도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작동하고요. 배터리는 일주일 정도 갑니다. 최 형사의 설명에 말순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제가 어제 가져간 죽은 어떻게 됐나요? 친구가 오늘 저녁에 결과를 알려준대요. 혹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최 형사는 말순에게 작은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이 전화는 미연 씨가 모르는 것이니 잘 숨겨두세요. 제 번호만 저장해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말순은 전화를 받아 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 형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카메라와 녹음기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특히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연기는 계속하세요. 최 형사가 떠난 후 말순은 평소처럼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독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게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맛, 그리고 보험 서류는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후 반찬 가게에서 일하던 중 최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씨,
죽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죽에서 수면제 성분과 함께 이상한 화학물질이 검출됐어요. 독극물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계속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에요. 말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직은 완전한 증거가 부족해요. 미연 씨가 실제로 죽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나 보험금에 관한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로 그런 증거를 확보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거예요. 말수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오자 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표정은 어딘가 다른 날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했어요. 말수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늘 누가 왔었니? 말수는 일부러 최 형사가 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왜요? 아닌가.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다.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미연은 최 형사의 방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 미연은 갑자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봐주실래요? 말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어제 본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보험 관련 서류예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 같은 거 처리하기 쉽게 수익자를 저로 바꾸려고 해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미연의 말에 말수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인? 어디에 하는 거지? 미연은 서류의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예쁘게 하셔야 해요. 말수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손을 일부러 떨게 하며 서명란에 펜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휘갈겼습니다. 미연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좀 더 정확하게 써주셔야 해요. 말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이 뭐지? 미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말순이요. 어머니 이름이요. 말수는 다시 한번 서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알아볼 수 없게 썼지만 미연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가져올게요. 미연이 서류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남아 설치된 녹음기를 생각했습니다. 방금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 미연이 잠든 후 말수는 조용히 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오늘 미연이가 보험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녹음됐을 거예요. 잘 됐네요. 내일 아침에 제가 녹음된 내용을 확인할게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증거가 확보될 것입니다. 말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침에 미연이 죽을 끓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야 했습니다.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미연이 이미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문틈으로 미연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연은 죽을 끓이다가 갑자기 주방 선반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병을 꺼내 죽에 내용물을 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카메라가 이 장면을 모두 녹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연은 죽을 그릇에 담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자는 척했습니다. 미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죽 드세요.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연은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참기름을 더 넣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죽그릇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악몽이 곧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미연이 건넨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었지만 최 형사의 지시대로 마지막까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연은 말순이 죽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올 거예요. 약은 꼭 챙겨 드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미연아.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지내잖니. 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말수는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연이 출근한 후 말수는 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오늘 아침에도 미연이가 죽에 무언가를 탔어요. 알고 있어요. 어제 설치한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오늘 저녁에 행동을 취할게요. 최 형사의 말에 말수는 안도감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독사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가족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몇 시에 오실 건가요? 저녁 7시쯤 미연 씨가 돌아올 때 맞춰서 갈게요. 그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오후 동안 말수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님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가족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말순 씨, 오늘 김치 맛이 일품이네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 말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직 미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6시 50분 최 형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희는 지금 말순 씨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간단히 내라고 답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시 정각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죽 데울게요. 미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따라갔습니다. 미연아. 말순의 목소리에 미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수는 더 이상 치매 환자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죽에는 뭘 넣었니? 미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늘 먹던 대로 참기름 넣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미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약은 드셨어요? 또 헛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미연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최 형사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연 씨죠? 경찰입니다. 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최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윤말순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말순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설마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미연아. 내가 죽에 독을 타는 장면이 모두 녹화됐어. 미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헛소리를. 말하다 말고 미연은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죽그릇을 집어들고 내용물을 싱크대에 버리려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하네요. 최 형사가 빠르게 미연을 제지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다가와 미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미연 씨,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연은 발버둥 쳤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해치겠어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경찰은 미연을 진정시키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연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말순은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아, 난 치매가 아니야.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안심한 거지. 그래서 더 대담하게 독을 탔던 거고. 말순의 말에 미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치매예요. 기억력이 없다고 의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최 형사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연이 집안에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던 거 알아요?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 언제? 최 형사가 주방 선반 위와 거실 테이블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리고 윤말순 씨 방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죽에 약물을 넣는 장면과 보험 서류에 관한 대화가 모두 녹화됐어요. 미연은 완전히 패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미연이 경찰차에 태워진 후 최 형사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안전하세요. 저희가 수집한 증거로 충분히 기소될 겁니다. 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미연이가 그랬던 걸까요? 최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예요. 부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말순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요. 고마워요, 형사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도 남편처럼 됐을 거예요. 최 형사는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내일 경찰서에 와서 정식으로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모두 떠난 후 말순은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빈 방들과 적막한 공기가 말순을 감쌌습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가서 미연이 준비했던 죽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낼 것 같아서 말순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악몽은 끝났습니다. 말순은 그릇을 싱크대에 버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미연의 체포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말순은 경찰서에 여러 번 불려가 진술을 했고 수집된 증거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되새기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말순은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윤말순 씨, 이 진술서를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형사가 내민 서류를 말순은 꼼꼼히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연이 죽에 약물을 타는 장면을 목격한 일, 보험금 수익자 변경을 시도한 일, 그리고 말순이 느꼈던 이상한 증상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순은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는 손으로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 사망 당시에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나요? 형사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남편도 미연이 끓여준 죽을 먹고 난 뒤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어요.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부검 영장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남편분의 시신에서도 같은 약물이 검출된다면 미연 씨는 살인 혐의도 추가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무거운 마음으로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는 미연이 체포된 이후 닫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진열대와 적막한 공간이 말순을 반겼습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말순은 돌아보았습니다. 이웃 최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괜찮아. 정말 놀랐어요. 미연 씨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최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처음엔 내 감이 틀렸기를 바랐어. 그런데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다들 말순 씨가 치매라고 생각했는데.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그리고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메스꺼웠지. 그때부터 의심했던 거야. 최영자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맞은편에 미연이 보였습니다. 교도소 수의를 입은 미연은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정미연은 시어머니인 윤말순 씨에게 수면제와 독성 물질을 섞은 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은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시아버지 윤정호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살인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윤정호 씨의 조직에서도 동일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말순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의 죽음도 미연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증인 윤말순 씨,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순은 천천히 증언대로 나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피고인이 죽에 이상한 물질을 타고 있다고 의심하셨습니까? 약 2달 전부터요. 죽에서 이상한 금속 냄새와 쓴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같은 맛이 나서 죽을 몰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척 연기했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미연이가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면 안심하고 더 대담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검사는 증거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순이 냉장고에 모아둔 죽 샘플들과 화장실에서 발견된 약물이 담긴 통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이어졌습니다. 윤말순 씨, 정말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초기 치매 진단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력과 판단력은 여전히 정상이었어요. 혹시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이 혐의를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까? 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미연이는 제 며느리였고 아들이 죽은 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미연이를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미연이가 죽에 독을 탔고 그것은 카메라에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미연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감정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히 계획적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며 이미 시아버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중한 범죄를 감형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미연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미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볼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치매에 걸릴까봐 두려웠어요. 죽음이 어머님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연의 말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말수는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말수는 이제 그 거짓된 진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말수는 모든 재판에 참석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미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미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말수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살인자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말순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말순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순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최 형사가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순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치매 연기를 하시면서까지 증거를 모으셨으니.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죽을 줄 알고 연기했어요. 최 형사는 말순의 말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말순은 집을 정리하고 지역 노인복지센터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혼자 넓은 집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말순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말순 선생님, 오늘은 어떤 반찬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복지센터 활동 중 하나로 말순은 반찬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했던 반찬 가게의 경험을 살려 다른 노인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무생채를 만들어 볼까요? 겨울에 먹기 좋은 반찬이죠. 참가자들이 모여들어 말순의 시범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말순은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식당에 모였습니다. 말순은 예쁘게 담은 죽그릇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 죽은 말순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순이 직접 만든 영양죽은 복지센터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말순 씨,
이번 주말에 TV 인터뷰 있다면서요?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노인 학대와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이래요. 제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주말이 되어 말수는 방송국에 나갔습니다. 딸 수연도 미국에서 특별히 귀국해 함께 했습니다. 수연은 그동안 어머니를 믿지 않은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며느리의 독살 시도를 용기 있게 밝혀내신 윤말수님입니다. MC의 소개에 말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님, 어떻게 의심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입맛이 없어졌죠.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느꼈고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실 생각을 하셨나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치매 환자로 오해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치매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 다 기억해요. 말순의 당당한 한마디에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말수는 수연과 함께 복지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는 다른 노인들이 말순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말순 선생님, TV 봤어요. 정말 용기 있으셨네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죽그릇을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죽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노인들은 기쁜 표정으로 말순이 나눠주는 죽을 받았습니다. 말순은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밝은 대화 소리,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일상. 이제야 진짜 행복한 것 같구나. 말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의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63세 이수진은 명동 고급 호텔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방울 사이로 분주하게 오가는 인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패션 그룹 르벨르의 회장이지만 오늘만큼은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서울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파리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시적으로 귀국한 이수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이수진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이 되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와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이수진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이수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년이 비에 젖은 채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이 이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년은 동전을 구하려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동전 좀 있으세요? 버스비가 없어서요. 이수진은 소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준호입니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버스비만 필요한 거니 아니면 다른 것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도 못 먹었어요. 아빠가 늦게 끝난다고 해서. 이수진은 지갑을 열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준호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은빛 팔찌가 빗물에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딸 지민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니?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의 보물이었는데 제가 5살 때 저한테 주셨어요. 내 엄마 이름이 혹시? 이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한지민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의절했던 딸의 아들, 자신의 외손자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디 살고 있니?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저기 신촌 쪽이요. 아빠랑 둘이 살아요. 아빠는 피아노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늦게까지 레슨이 있대요. 그래, 배고프지? 우선 뭐라도 먹자. 그리고 내 아빠한테도 연락해보자. 이수진은 망설임 없이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소년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따뜻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명동거리,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느려 비추었습니다. 이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에 닫아버린 과거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따뜻한 식당에서 준호는 배고픈 듯 음식을 급하게 먹어치웠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준호를 조용히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후회, 그리고 이제야 찾은 외손자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준호는 아저씨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묻자 준호는 강민석 아저씨는 새아빠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아빠는 먼 곳에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침묵 속에서 지민의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20년 전 지민이 평범한 음악대학생과 사랑에 빠졌을 때 이수진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신처럼 패션의 길을 가길 바랐던 딸이 음악을 선택하고 더구나 가난한 음악가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결국 지민은 가출하듯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세 남짓한 나이에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그러다 이수진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에게 딸의 죽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석은 5년 전 교통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냐는 이수진의 물음에 민석은 20년 동안 딸을 버린 사람에게 연락할 처지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민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지민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준호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핏줄은 아니지만 지민이 남긴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에게 준호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제라도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위한 일이라면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수진은 신촌에 있는 민석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공간에 피아노 하나가 거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피아노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이수진은 처음으로 준호를 꼭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에서 지민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에게 작은 전자 피아노를 선물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피아노를 만졌습니다. 민석은 이수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차갑고 냉정했던 그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는 손자를 위해 선물을 사오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솔직히 자신의 형편에 준호를 제대로 뒷바라지해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재능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준호의 학비든 레슨비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딸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지민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준호에게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잡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수진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지민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레슨 없이도 곡을 들으면 바로 따라치며 절대 음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와 민석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이고 자신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준호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집에 피아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내일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가겠다고 했지만 민석도 함께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을 위한 피아노 레슨실을 따로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위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의 강남 펜트하우스로 민석과 준호가 이사를 했고 집 한쪽에는 민석을 위한 피아노 스튜디오가 마련되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준비한 넓은 방에서 살게 되었고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준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24시간 대기하는 가사 도우미, 그리고 자신만의 방과 욕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고급 레스토랑 셰프 출신의 가정부가 차린 아침 식사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안 고프다며 먹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에게 학교에 늦을 것이라며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를 위해 강남의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음악 교육이 특화된 학교로 준호의 재능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교 시간, 이수진의 고급 세단이 학교 앞에 멈추자 다른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 재벌가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수진의 차는 눈에 띄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이 준호에게 다가와 이수진의 손자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그렇다고 하자 왜 이제야 전학 왔냐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만났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수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손자를 데려와 함께 산다는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준호를 주운 손자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교 시간, 준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물었지만 준호는 괜찮았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방에서 민석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준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주운 손자라고 놀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가 다시 주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준호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소속감의 부재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준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준호에게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콩쿠르가 있는데 참가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로 참가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준호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쿠르를 준비하며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매일 저녁 준호와 함께 피아노를 연습했고 이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서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이수진은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민석의 지도로 준호는 점점 더 복잡한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이수진은 준호에게 다가가 정말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어머니도 음악을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음악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내 피아노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시니?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이수진이 소개해준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엄청 까다로우세요. 한 소절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치라고 하세요. 하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힘듦과 자부심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준호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만으로는 더 이상 준호를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이수진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수진은 파리 패션쇼 준비를 위한 디자인, 스케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안경을 벗고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민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에 관해서입니다. 요즘 그 아이의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가 2달 후에 있는데 준호를 참가시키려고 합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실력이 좋아요? 네,
김 교수님도 준호의 재능은 보기 드물다고 하셨어요. 특히 음악적 감성이 뛰어나다고요. 민석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콩쿠르 준비에 필요한 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사실 준호가 학교 적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콩쿠르 준비와 병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이수진은 책상에 놓인 캘린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홈스쿨링은 어떨까요?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만요. 그동안 학교 공부는 가정교사를 붙여드릴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과 민석은 준호에게 콩쿠르 참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콩쿠르에 나가도 돼요? 물론이지. 내 재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학교는요?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 잠시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단다. 가정교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민석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콩쿠르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정교사와 함께 일반 과목을 공부한 후 오후에는 김 교수와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민석과 함께 연습곡을 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의 연주는 날이 갈수록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김 교수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이 타고났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마음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수진은 매일 저녁 준호의 연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단순히 손자의 노력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준호가 연주하는 쇼팽, 리스트, 베토벤의 음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콩쿠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수진의 회사에서 중요한 패션쇼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준호의 콩쿠르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일정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패션쇼는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5년 만에 직접 디자인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였고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언론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호의 콩쿠르도 그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딸 지민이 첫 피아노 발표회를 했을 때 그녀는 중요한 해외 미팅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민은 항상 밝게 웃고 있었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그 미소가 사라져갔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이수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패션쇼 일정 조정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해외 게스트들의 일정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변경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준호의 연습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준호가 열심히 콩쿠르 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호에게 콩쿠르 날 자신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민석이 복도에서 이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패션쇼가 준호 콩쿠르와 같은 날이에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업계에서의 위치와 이 패션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준호에게는 제가 설명할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하지만 어떻게든 두 곳 다 참석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석은 이수진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준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은 회사 최고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패션쇼 일정을 오전으로 앞당기고 자신의 인사말과 주요 프레젠테이션을 맨 처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후에 준호의 콩쿠르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행사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주요 미디어 취재와 VIP 게스트들의 일정이 모두 오후로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파리와 밀라노에서 오는 바이어들은 오전 비행기로 도착합니다. 이수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디자인한 컬렉션 발표는 오전에 하고 다른 라인은 오후에 진행하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회의실을 나온 이수진은 휴대폰으로 준호의 콩쿠르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준호의 차례는 대략 4시 30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패션쇼가 오전 11시에 시작한다면 자신의 컬렉션 발표 후 행사장을 빠져나와 콩쿠르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오랜 라이벌이자 업계의 또 다른 거물인 정현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정말 패션쇼 도중에 자리를 비울 생각이야? 정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컬렉션 발표만 마치면 돼. 나머지는 팀이 잘 해낼 거야. 이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현주는 조소를 띠며 웃었습니다. 패션계의 여왕이 손자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쇼를 포기한다니. 놀랍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수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포기가 아니야. 우선순위를 정한 것뿐이야. 그 우선순위가 너를 몰락시킬 수도 있어. 이 바닥은 냉정해. 잠시라도 주춤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정현주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은근한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션업계는 늘 새로운 것을 갈구했고 잠시라도 관심에서 벗어나면 빠르게 잊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고 민석은 옆에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수진이 들어오자 잠시 연습을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콩쿠르 날 할머니가 중요한 패션쇼가 있단다.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있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달려갈게. 내가 연주하는 순간에는 꼭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준호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일도 중요하니까요. 이수진은 준호의 어른스러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연주는 꼭 보러 갈 거야.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때 제 최고의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진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번에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었습니다. 콩쿠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이수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민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때 지민의 음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지민의 첫 피아노 발표회 팸플릿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수진은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팸플릿 뒷면에는 지민이 어린 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회에서 1등 했어요. 엄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득 서재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해 좀 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오렴. 준호는 이수진이 보고 있던 앨범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준호를 불러 함께 앨범을 보았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란다.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지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저랑 닮았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닮았구나. 이수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은 지민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도 피아노를 쳤어요? 그럼. 내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정말 좋아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 내 엄마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피아노 치는 건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내 안에 엄마의 재능이 살아있는 거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마치 엄마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전 콩쿠르에서 꼭 1등 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요. 이수진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할게. 그 순간 이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션쇼 일정을 어떻게든 조정해서라도 준호의 콩쿠르에 전체를 참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패션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 주세요. 내 컬렉션은 오전 중으로 모두 선보일 수 있도록요. 오후이시면 행사장을 나설 수 있게 해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정이 필요하든 해주세요. 이건 제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비서가 나간 후 이수진의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부사장 김태우였습니다. 회장님, 패션쇼 일정 변경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해외 바이어들과 언론사들이 이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변경하면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우 씨, 우리 회사가 20년 넘게 업계를 선도해왔어요. 한 번의 일정 변경으로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아요. 김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현주 회장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 틈을 노려 우리 주요 바이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현주는 20년 넘게 그녀의 라이벌이었고 항상 르벨르 그룹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현주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이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에서부터 격렬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콩쿠르 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준호의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였습니다. 기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곡이었지만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갑자기 준호가 연주를 멈추고 좌절한 표정으로 건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자꾸 실수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옆에서 준호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다시 시도해보자. 이 부분은 좀 더 천천히 연습해보자. 준호는 다시 같은 부분을 천천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음 한음 정확하게 짚어가며 실수했던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 준호를 가르치는 모습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민석은 준호에게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준호는 이수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자꾸 같은 부분에서 실수해요. 준호가 볼을 부풀렸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실수도 음악의 일부란다.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정한 연주자를 만드는 거야.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랜 음악가의 조언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와 음악을 통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은 패션쇼 일정 변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콩쿠르 전체를 볼 수 있게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석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수진의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 우선입니다. 이수진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업계에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지민을 잃은 후 준호는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콩쿠르 당일 서울예술의전당은 전국에서 모인 어린 피아니스트들과 그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대기실에서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석의 마지막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긴장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한편 이수진은 패션쇼 현장에서 마지막 준비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최신 컬렉션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를 오가며
이수진의 디자인을 선보였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수진은 무대에 올라 인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예술의전당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수진, 자리를 비우긴 이르지 않아? 패션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현주가 이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중요한 바이어들이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해. 지금 가면 큰 계약을 놓칠 수도 있어. 이수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정보다 30분이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준호의 연주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현주. 나에겐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패션쇼 현장을 빠져나온 이수진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혀 있었지만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민의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딸에게 준 시계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의전당에 도착했을 때 콩쿠르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서둘러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준호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민석 옆으로 가 앉았습니다. 늦으실 줄 알았어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준호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준호는 잠시 관객을 둘러보았습니다. 앞줄에서 이수진과 민석이 앉아 있는 것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가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할머니와 민석 아저씨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이수진은 준호의 연주를 들으며 지민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민석도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위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준호가 인사를 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심사위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준호는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준호는 무대 아래 이수진과 민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콩쿠르 우승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시상식 후 이수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패션쇼 현장에서 그녀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취소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야. 내 연주는 완벽했어.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트로피를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연장을 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수진은 업계에서의 지위와 명성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준호와 민석과 함께하는 순간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예상대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 몇 건이 정현주의 회사로 넘어갔고 언론에서는 이수진이 패션쇼 중간에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기입니다. 김태우 부사장이 보고했습니다. 정현주가 우리의 주요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녀는 르벨르가 더 이상 패션 업계를 선도할 수 없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수진은 차분하게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짜세요. 이번 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집에서 준호와 민석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르벨르의 새로운 라인으로 하모니를 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션과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그 첫 번째 쇼의 음악을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민석도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음악 감독으로서 이수진의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음악을, 준호는 할머니의 패션을, 민석은 두 사람의 재능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수진의 대저택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모니 컬렉션 론칭을 기념하는 프라이빗 쇼였습니다. 패션계의 주요 인사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행사장은 르벨르의 최신 디자인으로 꾸며졌고 중앙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수진이 준호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몸체에는 르벨르의 로고와 함께 작은 음표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주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르벨르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생각했기에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며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이수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패션과 음악이 만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모니는 단순한 옷이 아닌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할 특별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수진은 민석과 준호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민석은 음악 감독으로, 준호는 이 컬렉션의 음악적 영감을 준 아티스트로 소개되었습니다.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객석에서는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10살 소년이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연주한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준호의 연주와 함께 모델들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르벨르의 하모니 컬렉션은 음악적 요소를 패션에 접목시킨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의상의 패턴은 음표와 선율을 형상화했고 색상은 다양한 음색을 표현했습니다. 준호의 연주는 이 컬렉션의 완벽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객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정현주조차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과 준호와 함께 무대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행사 후 리셉션에서 여러 매체의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이수진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 손자를 통해 저도 그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모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이수진의 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수진과 민석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들 제 연주를 좋아해 주셨어요. 당연하지. 이수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연주는 완벽했어.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셋이서? 이수진은 민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언의 이해를 교환했습니다. 물론이지, 준호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만족한 표정으로 두 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지민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수진은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지민아. 늦었지만 엄마가 너의 아들을 잘 돌볼게. 가을바람이 세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수진, 민석, 그리고 준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